안녕하세요. 민스책방의 주인장 김민입니다. 2020년 7월 셋째 주 인문 베스트셀러에서 추천한 책 중 한 권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했고요. 저자는 유성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최고의 죽음 강의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서가 명강으로 꼽힌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취한 이유는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고 싶거든요. 근데 항상 읽다가 조금 어렵고 두꺼워서 실패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을 접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죽음 하면 너무나 멀고 어렵고 복잡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쩌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이 책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유성호 저자님은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입니다. 20년간 1,500여 건의 부검을 담당한 그는 죽은 자에게서 삶을 배우는 법의학자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를 거쳐 병리 전문의를 취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각종 방송에서 법의학 관련 자문을 맡았으며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죽은 자에게 배우다 라는 주제로 강의한 바 있다. 죽음이란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죽음을 우리 삶과 철저히 분리한 채 우리에게 죽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삶을 그저 닥친 대로 살면서 일시적인 위안과 위로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의 목적을 향해 힘겹더라도 걸을 수 있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비참함과 슬픔에 사로잡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법의학자는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법의학자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저자는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죽음에 관해 느꼈던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느꼈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늘 다르게 가슴속을 울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곤 한다. 그 중에는 처참한 개인적 불행을 감지하게 되는 죽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비극적 양상을 반영하는 죽음, 이것은 분명 개인적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비극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죽음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색채의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맨 얼굴, 우리 삶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같이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 이제부터의 내 이야기의 취지라고 하겠다.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간판 없이도 흥행하는 법의학. 아마도 법의학자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TV 프로그램 영향이 큰 것 같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법의학자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는 여러 부검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사건 중에서 몇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던 아이, 원하지 않던 죽음. 법의학자는 아이의 시신을 검사할 경우 더욱 집중하게 된다.
죽은 아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2000년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시작된다. 10월의 어느 날 밤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되었다. 한참 웃고 울면서 귀여움을 떨 시기에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신체의 반사 또한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검사를 거친 뒤에 경막하 출혈로 진단되었다. 담당 의사가 의아했다.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벽에 머리를 굉장히 세게 박을 경우 생기는 경막 출혈은 이러한 어린 아이에게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의식이 없었나요? 애가 잘 노는 걸 확인하고 잠깐 분유를 준비하러 부엌에 갔다 오니까 애가 자고 있었어요. 잘 자나 싶었는데 계속 깨질 않아서 엄마는 눈주위가 뻘겋게 충혈된 채 대답했다. 의사는 재차 물었다. 혹시 아이가 어디에서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었어요. 아이 엄마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우리 애가 아까 오전에 보행기 없이 걷다가 넘어져서 크게 울긴 했어요. 의사는 다른 질문을 더 하려다가 환자 상태가 나빠졌다는 간호사의 응급 콜에 아이를 보러 갔다. 수술이 진행되었고 몇 시간이 지나 아침 무렵에야 아이 아빠가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젊은이였다. 그는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뒤엉긴 채 전날 과음을 한 것 같은 얼굴로 물었다. 우리 애는 어떤가요? 수술은 잘 되었나요? 아이 엄마는 계속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며칠 후 사망했다. 담당 의사는 안타까운 한편으로 또 다른 고민에 휩싸였다. 보통 병원에서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게 됐다. 의사가 사인란에 병으로 사망한 병사라 적으면 그대로 장례가 진행된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었다. 이 아이는 머릿속 혈관 질환도 없었고 넘어져서 다치기에는 키가 작았다. 고민하던 의사는 사인을 외인사로 적어놓았다. 절차에 따라 병원 행정실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찾아왔다. 아이 엄마는 거세게 항의했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왜 경찰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요? 우리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는 건가요? 사건은 그대로 사고사로 넘어간 듯했다. 이제 최종 결정자는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의 사건 보고를 읽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부검을 지시했다. 부모들은 반대했다. 특히 엄마는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음에 다시 칼을 대는 부검이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부검은 시행되었다. 나는 먼저 아이의 몸을 전체적으로 확인했다. 오른팔과 오른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다. 수술 전 자료에서 오른쪽 뇌 부위에 큰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부검을 시작한 뒤 아이의 머리 왼쪽 관자뼈의 골절과 오른쪽 뇌 부위의 경막하 출혈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비교적 간단한 부검이었다.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이었다. 가속 감속. 즉 머리가 속도를 내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발생한 손상이었다. 성인이라면 대부분 술을 먹고 넘어진 경우일 것이다. 경찰은 아이의 엄마를 어떻게 취조했는지 결국 자백을 받는다. 거주지를 조사해 벽에 부딪힌 흔적도 찾아냈다. 아이 엄마의 진술은 안타까웠다. 아이 엄마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상황이 너무 싫었다. 남편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매일 술을 마셔 화가 난 참에 아이가 울어대서 벽에 딱 한 번 던졌는데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원치 않는 아이에 대한 폭력이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랑보다 부모의 자기 본의적인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데서 발생했다. 참 법의학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죽어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의 사건 그리고 사연을 다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살짝 인문학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닌 자연스러운 질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관한 여러 논문이 나와 있는데 죽음에 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 자연의 마지막 질서이자 나의 스토리의 마지막 종결로 보는 태도다.
이것을 중립적 수용 자세라고 한다. 나 또한 유물론적인 입장을 갖는 과학자로서 죽음이란 특정한 생명의 실패가 아닌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종교적인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접근적 수용 자세를 보인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신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의 소임을 다하고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태도는 죽음에 관한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여겨지는데 바로 죽음을 고통스러운 삶의 탈출로 받아들이는 탈출적 수용 자세다. 이는 사망 전 신체적 고통 등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으나 이렇듯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자세로서 결코 행복한 죽음을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일은 삶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를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의 존재를 믿는가?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영혼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더욱 절실한 질문이 되기도 한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존인의 죽음을 직감하고 종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신과 인간에 대한 질문 24가지를 구체적으로 던졌다고 한다.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 제1가는 성공한 기업가로 살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삶의 마지막을 죽음 이후의 문제로 천착했었다. 이 책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진 책인데요. 오래된 대답이라고 해서요. 민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 24가지를 쓴 글입니다. 이런 책들이 목사님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곁들여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오래된 대답이라는 이런 책도 출간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 너무나 내 삶,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래된 대답,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일본에서는 종활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종활이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직후 태어난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전후한 시기에 생긴 문화입니다. 독신 노인의 장례 절차와 유품 처리, 유언 등을 적은 공책인 인종 노트나 생전 장례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노인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이 죽음이라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만 현재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앞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법의학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 사고, 연명사, 존엄사, 자살,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인문학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래된 대답. 그리고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